부동산 진검 승부. 안녕하십니까, 진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다뤘던 지식산업센터 장단점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으로는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이 많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분양을 받아서 입점을 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업체에 한해서만 세제 혜택이 있겠습니다. 분양을 받아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통 분양을 받을 때 투자 목적이라 하더라도 각 지식산업센터마다 입점 코드가 있어요. 업종 코드가. 업종 코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업자 등록 중에 등록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분양을 받게 되는데요. 이걸 그대로 나중에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한다면 입점 후에 실사를 넣는데 그거를 전수조사라고 하는데요. 그때 발각되면 다시 환수조치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이 임대 수익률이 높다는 것인데요. 기업 상대의 임대이기 때문에 다른 수익형 상품보다 임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은 그 차임 자체를 비용 처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임을 밀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도산하기 전에는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장기 임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법인인 경우에 본점을 이전하는 번거로움, 등기를 별도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 자리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장기 임대로 가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높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편안하게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여타의 수익형 상품, 주거용이나 상업용과는 다른 산업 업무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산업센터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 코드에 기업들이 부로 찾아와서 입점을 하기 때문에 공시률에 대한 부담이 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시세 차익이 적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파트나 상가처럼 등락폭이 높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억 단위로 시세가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변동률이 적은 대신에 시세 차익을 누리기가 좀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요. 그리고 황금성이 약하다고 하는데 업종 제한으로 수요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실제로 매도 시에는 매수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황금성이 여타의 부동산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수익형 부동산의 공통적인 단점이겠지만 지역에 따라 임대 수익률이 차이가 크다. 입지가 좋은 곳하고 낮은 곳하고는 임대 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 수익률 차이가 크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으로 치는 게 세제와 지원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도 50% 이랬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취득세 50% 면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도 37%. 이 정도 수준인데, 그나마도 2019년 말이면 이 세제 혜택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늘 그래왔습니다. 이런 소문들은 되게 많았고요. 계속 연장 돼서 왔기 때문에 2019년 말이 돼봐야 이 사항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인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야구선수가 타석에 들어서 안타나 홈런을 때릴 수 있는 공을 골라내는 성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고를 수 있는 그 성관을 갖게 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분양사원을 잘 고르는 법입니다. 분양 투자를 하면 제일 먼저 분양사원의 도움을 받죠. 잔금 때까지 성실하고 정직한 도와줄 파트너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분양사업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시행사가 사업부지를 매수를 하고 사업 승인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신탁사에게 수분양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신탁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이 신탁사는 사업부지 명의와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이 되면 보존등기, 최초의 명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양대금이라든지 모든 자금관리를 신탁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수익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행사가 모든 비용을 다 털어내고 나머지 금액을 시행사가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시공사가 있겠습니다.
시공사는 신탁사와 계약을 맺고 PF 대출을 뭐 건축 자금을 PF 대출을 일으켜서 하는데 은행에서 요구하는 게 시공사의 책임 준공입니다. 책임 준공. 그러면 시행사가 어려워지더라도 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하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에게는 피해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분양 승인까지 받게 되면 분양 대행사를 선정을 합니다. 분양 대행사를 선정을 하는데 시행사에게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분양 대행사가 하나면 원대행, 두 개면 투대행이라고 해요. 투대행이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하청업체를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양 대행사의 직원이 분양사원인 것이죠. 그러면 분양사원들의 마케팅 방법이나 영업 형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사원들의 목적이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수수료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가문이설로라도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분양하게끔 만들겠죠. 그리고 이제 분양사원들은 그 분양대행사의 정식 직원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채용을 하고 이 한 현장이 끝나면 메뚜기 떼처럼 다른 현장으로 옮겨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목적이라고 했어요. 수수료가 목적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 영업 형태는 TM이라고 하죠. TM. 텔레마케팅인데요. 이 텔레마케팅은 그 경험 많은 분양사원이라든지 본부장급들이 그 DB를 갖고 있어요. 그 전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DB를 갖고 있어서 무작위로 이제 텔레마케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분양 홍보관까지의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분양 홍보관까지. 그 다음에 이제 분양 홍보관에 투자자가 오게 되면 팀장급이나 오래된 뭐 경험 많은 분양사원이 브리핑을 하게 돼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이때부터 성실하고 정직한 분양사원을 고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중요한 게 기본기가 되겠습니다. 기본기. 부동산 진검승부 첫 번째 시간에 산업집적법을 보면서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변遷했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걸 한 번만 보시면 이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브리핑 내용만 들어보면 기본기가 탄탄한지 아니면 앵무새처럼 외워서 브리핑을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 뭐 단적인 예로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면 당황해서 대답을 못 하거나 아니면은 뭐 솔직하게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그건 알아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현명할 텐데 얼버무리고 다른 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정직하지 못한 분양사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가명입니다. 가명. 가명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가명에 이제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가명은 첫 번째 투자자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죠. 웨이터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이트클럽 웨이터들도 박찬호, 김태희 뭐 이렇게 하듯이 연예인 이름을 쓰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최악의 나쁜 분들인데 먹튀입니다. 먹튀. 예. 이게 왜 먹튀가 되는지 분양 수수료 지급 비율을 살펴보면 간단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사원의 수수료 지급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수수료 지급 비율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계약시와 중도금 자서. 중도금 자서는 시행사가 금융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받게 해주는 건데요. 비율은 40%입니다. 40%. 계약은 10%. 그리고 잔금은 50%. 대부분 이런 형태. 약간 변동은 있을 수가 있어요.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면 분양사원이 계약 시에 제일 먼저 50%를 받는 경우가 있고 중도금 자서 때 30%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잔금 때 20% 이렇게 받는 게 있고 또 계약 시 50% 중도금 자서 때 20% 그 다음에 잔금 시 30%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이제 파격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 시 50%,
잔금 시 50%. 분양사원은 분양 투자 시 여러분들의 훌륭한 보조자 내지는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지나서 입주 시점까지라도 성실하고 정직한 분양사원은 끝까지 뒤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도움을 주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수수료 비율 때문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가장 성실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걸까요? 1번이죠, 1번. 중도금 때 이미 수수료를 다 받아버렸어요. 다 받아버렸어요. 100%를. 100%를 다 받았기 때문에 잔금 때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중도금 자서 이후에 수수료를 받았으면 그 뒤로는 뭐 여러분들이 뭔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대응이 늦다거나 뭐 아예 뭐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당연히 뭐 요거겠죠. 왜냐면은 비율이 받을 게 작기 때문에. 그러나 받을 게 있는 분들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뭐 등한시하거나 뭐 행방불명되는 경우는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남은 이 잔금에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건 뭐 그 얘기하시다가 가볍게 한번 내가 이제 여기는 지급 비율이 어떻게 돼요? 한번 물어보시고,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꼼꼼하게 진짜 성실한 분양사원을 고르는데 주력을 하셔야겠죠. 분양사원들이 제일 먼저 이제 그 분양홍보관에 오셨어요. 분양홍보관에 투자자가 왔으면 그 분양홍보관에 끌어들인 분양사원과 투자자는 긴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투자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분양사원에게 가서 청약을 하거나 뭐 계약은 어차피 계약해버리면 계약하는 사람한테 가니까, 만약 청약을 했다. 이런 다른 분양사원이 이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 사람한테 청약을 했다 하더라도 홍보관으로 이끈 이 사람한테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만의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청약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시행사하고의 계약을 할 때 청약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분양사원들 간에는 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규약은 이렇게 됐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고 끝까지 가서 뭐 분양사원은 잔금 때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파트너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여러 분양사원들을 만나보고 진짜 마음에 가고 성실하고 정직해 보이는 분양사원하고 계약하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으로는 초도 비용이 작다고 했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소액 투자인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 시에 대금을 10% 지급을 합니다. 보통 모든 계약금은 보통 10%잖아요. 그리고 중도금 자사가 40%인데 어차피 은행권에 대출 받기 때문에 잔금 때까지는 이 10%만 납입을 하면 되는 거죠. 1억이면 1,000만 원. 1,000만 원을 갖고 뭐 잔금 때까지 있다가 이 잔금 때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 자기가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의 홀을 부동산 담보대출 받는 거죠. 근데 보통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80%를 받아요. 80%를 대출을 받으면은 여기서 이 중도금을 받았던 이 40%를 변제를 하고 최초 선순위 근저당으로 설정이 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보자면 계약시 10%와 잔금 때 10%, 80%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20%만 있으면 3억짜리는 6천, 2억짜리는 4천, 1억짜리는 그 2천만 있으면 지식산업센터를 내 걸로,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액 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또 하나가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분양사원의 경험. 그러니까 보면 계약부터 잔금, 그리고 입주 절차까지가 있는데,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사이클을 다 경험해본 분양사원이라면 어느 시점에서든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현장에서 계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면 자기가 경험했던 부분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지식산업센터의 입지 분석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지식산업센터가 준공 이후에 활성화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활성화돼야 임대 수요도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프리미엄도 붙을 것입니다. 입지 분석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접근성, 그 다음에 배후 세력 내지 유효 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발 가능성.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자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요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인구도 많고 산업도 발달된 밀집된 도심의 전철 역세권 같은 경우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미 기반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도 크고 나중에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투자자가 꼭 면밀히 살펴야 될 부분이 분양가격 대비 임대 수익률이 얼마인지. 보통 분양사원들이 제시하는 임대 수익률은 믿을 수는 물론 이제 믿어야겠지만 그걸 기본으로 해서 수익률을 내보기는 하겠지만 그 투자자 본인이 주변 시세, 오피스텔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거의 오피스텔의 가격이라든지 그런 걸 꼼꼼히 살펴보시고 분양사원이 제시하는 임대가가 맞는지 그걸 파악을 하셔서 임대 수익률을 세세하게 세밀하게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잔금 때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세야겠죠. 내가 받은 분양 호실을 가지고 부동산 담보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주거래은행과 얘기를 해보고 대출이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자금 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 것들이 있겠고요. 지원시설이 얼마만큼 잘 갖춰졌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원시설이 잘 갖춰진 곳은 입점한 종업원들이 이용하기도 편하고 주변에 빌딩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아파트의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원시설에 이용을 해가지고 첨단 복합 빌딩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곳인가를 꼼꼼히 살펴봐야 될 건데요. 지식산업센터 자체 지원시설의 비율은 산업단지 내에서는 100분의 20,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는 100분의 30, 수도권 외에 지방지역은 100분의 5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원시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론 종업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상가의 구성이 지식산업센터 내 종업원들 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만한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실 때 여기 상가는 뭐뭐 들어올 수 있어요. 뭐뭐 입점 예약된 게 있나요. 보통 보면은 집계급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형 집계급소를 먼저 유치해 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분양 투자 시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분양사원을 고르는 법. 성실하고 정직한 분양사원을 골라서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입지 분석인데요. 입지 분석은 말 그대로 실제로 지식산업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극히 상식선에서 내가 여기에 출근을 한다면 접근성도 그런 식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내가 여기를 이용한다면 어떤 점이 불편하고 어떤 점이 좋은지 그런 거를 간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한번 스스로 느끼면서 판단하시면 보다 어렵지 않고 쉽게 입지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진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